처음으로 수학이 좀 깊은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문이고, 그리고 되게 달라 보이는 많은 것들을 통합해주는 그런 시각을 주는구나라는 거를 그 교수님이 그거를 설명해 주셨을 때 굉장히 그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물리학에서는 그 감동을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받았었는데, 뭐 그때는 상대성 이론 이런 게 제 뭔지도 몰랐지만은 그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께서 너의 역학 문제를 풀 때 왜 에너지로 풀리고 운동량으로 풀어도 풀리는지 아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실 그 상대성 이론으로 가면은 에너지랑 모멘텀, 에너지랑 운동량이라는 거는 사실 나중에 다 통합되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이 통합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너희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달라 보이는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무것도 이해를 못했지만 그게 굉장히 뭔가 멋있게 들렸거든요. 그게 되게 감동적인 그런 과정처럼 느껴졌는데 수학에도 그런 통합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통합해주는 그런 시각을 계속 배울 수 있고 하다는 점을 그 고급 수학에서 그 캠프에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걸 통해서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되게 감동적인 순간이었는데 그 뒤로는 거의 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 없이 수학을 더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돌아온 우리들의 수학 인생. 아, 세상에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많았나? 방송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그리고 끝날 땐 항상 자기를 반성하게 되는 우리들의 수학 인생. 오늘은 너무나 유명하셔가지고, 오늘 방청객 두 분까지 오셨는데요. 네. 직문수 2기 때 조교로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고 지금도 열심히 수학을 연구하고 계신 이재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짧게 자기소개 조금 해주세요. 네, 미국에서 수학으로 대학원 박사과정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직문수 2기 TAEJ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슨 오피셜한 경력 같아요. 혹시 링크드인 이런 데 실어놓으신 거? 자, 자랑스러운 경력이죠. 직문수. 이 재밌게 작년에 이기 이제 진행하실 때 제가 TA로 연락드려가지고 한 반년 정도 이제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뭐 여기 수학 친구들 계속 그 미적분 상영대수 공부하시는 것도 이제 제가 뭐 직접적으로 도와드리진 못했지만 이제 응원하면서 좀 보고 있었고 그 채널과는 그렇게 좀 인연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그 룰이 있는데요. 그 오디오 네, 물림 방지용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네, 손으로 가리면 질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멈춰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 하나 하겠습니다. 직무수 3기를 하려고 하는데 조교하실 분을 찾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빨리 예, 마음에만 두고 계신 분들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질문 모신 분은 이재희 선생님인데요. 수학하면 어디부터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어디부터 그러니까 그 쉽게 수학이라는 쉽게 게 시간으로 하면 현재, 과거 어디부터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제일 아무래도 생각이 뚜렷한 거는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수학이겠지만은 아마 제가 보내드렸던 노트에는 옛날 이야기부터 제가 아, 예. 곰곰이 제가 왜 수학을 하게 됐는지 옛날부터 생각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좀 적어봤던 것 같은데요. 과거부터 시작하는 게 좀 아마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옛날이요. 예. 여기 그 나오셨던 어떤 분은 자기 5살 때인가? 그때부터 이야기하신 분도 계셨어요. 자기가 5살 때 숫자를 가지고 놀았다. 막 좀 어떤 뭐 이렇게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가졌다는 걸 알 수 있는 이런 뭐 일화나 그런 거 있나요? 여기 적어주신 거에는 그냥 관심이 있었다 이 정도만 있는데. 네, 저도 한 5살 때까지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이렇게
먼 옛날부터 생각이 나진 않지만은, 퍼즐 게임 같은 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컴퓨터로 제 기억이 나는 게 그 줌빈이라는 그런 퍼즐 게임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아마 그 게임 CD 이제 사주셔가지고 그런 걸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퍼즐 게임 하는 거를 옛날부터 좀 되게 좋아했고, 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 수학 공부하는 게그 많은 과목들 중에서 그런 퍼즐 게임을 푸는 것과 가장 비슷한 감각으로 즐길 수 있는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뭐 수학이라는 그 학문 자체에 엄청난 이렇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매번 알려주고 그 규칙을 이용해서 또 문제를 풀면 그 문제가 풀리고, 문제를 잘 풀면은 또 점수가 좋게 나오니까 또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런 거에 되게 그 즐거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규칙들이 왜 주어졌는지, 아니면은 왜 약속하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과서 보면은. 왜 이런 약속을 하고 왜 이런 규칙을 가르쳐 줄까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고민하면서 풀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라고 하니까 또 이거 잘 외워가지고 이렇게 풀면 되겠다 하는 식으로, 그냥 의미에 대해서는 그렇게 곰곰이 생각을 안 하면서 그냥 문제가 잘 풀리는 그 재미로 수학을 되게 좀 오래 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수학에 정말 빠지게 된 계기라고 해야 하면은, 고등학교 때 제가 좀 참여한 그 통신 강좌 같은 게 있었어요. 카이스트의 영재교육센터라는 곳에서 그 직문수에서 하는 것처럼 제목을 되게 어, 미적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통신 그 제목을 이렇게 달고 통신 강좌를 열어주셨었는데, 그때 신청할 때는 제가 뭐 굉장히 좀 대입을 걱정하는 그 고등학생의 마음으로, 이거 통신 강좌라도 좀 하나 들어놓으면은 뭐 대학 갈 때 원서에 한 줄이라도 좀 더 쓸 수 있겠네, 이런 그냥 마음으로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근데 그게 이제, 네, 그 강좌 인기 많았나요? 강좌요. 제 기억으로는 그 통신 강좌로 했을 때 그래도 몇백 명 정도는 그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 강의를 녹화해서 올려주신 녹화된 강의를 이제 보고 같이 첨부돼서 올라온 파일에 있는 문제를 풀어서 이제 제출하면은, 뭐, 이렇게 채점이 돼서 돌려주고 이런 식의 수업이어가지고, 실제로 그 같이 듣고 있었던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제 정확하게 집계는 그때 못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한 100명 단위는 넘었던 것 같고, 성적 우수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여름에 하고 겨울에 캠프 같은 걸 해주셨거든요. 캠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캠프에는 한 이제 2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20명 정도 참여를 했었고, 그때 같이 그 캠프에 있었던 친구들 중에 또 많은 친구들이 지금도 수학 전공을 하고 대학원 가서 수학자 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카이스트 영재교육의 고급 수학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그게 그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목은 미적분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뭐 미분 할 줄 알고 분할 줄 알고 그냥 점수나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안이한 마음으로 신청을 한 거였는데, 실제 내용은 그 해석학 내용이었거든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해석학 내용이어가지고, 미분이 뭘까? 연속이라는 게 정확하게 뭘까? 미분 가능하다는 건 정확하게 뭘까? 그런 것부터 이제 시작하는 그런 수업이었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수학이 이런 과목이었구나. 뭔가 이렇게 그냥 규칙을 새로 알려주고 열심히 뭐 그 규칙을 잘 조합해가지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서 그 즐거움으로 하는 과목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익숙한 개념들에 대해서 자꾸자꾸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런 의미에 대해서도 더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약속을 하고 좋은 정의를 내리고 이런 것에 대한 과목이라는 거를 그때 알게 돼가지고 특히 그 캠프에서 비슷한 관심을 가진 그 학생들도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교수님한테 사사도 많이 받으면서 그때 좀 수학이라는 거를 처음 접하게 되고 거의 바로 빠졌던 것 같아요. 과목에. 이- 질문이 있어요. 여기 네, 보면 그 캠프의 내용이 FTC랑 스톡스 정리에 관련된 거라고 써주셨어요. 네, 그, 그, 그거 핫하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네, 삼성 얘기하고 있어요. 예. 저 네, 참석은 못하지만 녹화 열심히 네, 듣고. 너무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도저히 그 네, 시간에 자면은 다음날 운전을 못 해가지고. 네, 근데 네, 그 정리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개별로 보면 규칙에 해당하고 또 뭐 이렇게 규칙을 잘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렇다고 느껴질 수도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예. 그 전에 이제 그런 개념들을 이미 접해서 알고 계셨던 거고, 거기 가서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을 얻거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 다변소 미적분을 조금 선행 학습을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미적분을 배우고 나서 어, 대학에서 쓴다니까. 그리고 저는 물리학도 되게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전자기하학에는 그 벡터 미적분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제 기억이 맞으면은 그 캠프에 참여했을 때 교수님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유명한 그 FTC 그 그냥 그 꼴이 있잖아요. FB-FA는 A에서 B까지 F'을 접근한 것과 똑같다라는 식이 있는데 이게 말해주는 거는 사실 이 B랑 A 이 두 점은 이 A, B라는 선분의 두 끝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리가 사실 말해주는 거는 이 공간의 내부에서 미분한 거를 다 알고 있으면은 공간의 경계에 대한 거를, 원래 함수의 공간의 경계에 대한 거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거 말고도 사실 스토크스류의 정리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수업에서 사실 스토크스 정리 자체를 얼마나 커버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제 기억으로 미분적분만, 일변수 미분적분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스토크스 정리의 그리고 스토크스 정리의 여러 가지 버전들의 뭐 발산 정리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버전들의 그 뒤에 있는 의미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수학이 좀 깊은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문이고 그리고 되게 달라 보이는 많은 것들을 통합해주는 그런 시각을 주는구나라는 거를 그 교수님이 그거를 설명해 주셨을 때 굉장히 그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물리학에서는 그 감동을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받았었는데 그 뭐 그때는 뭐 상대성 이론 이런 게 제 뭔지도 몰랐지만은 그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께서 너의 역학 문제를 풀 때 왜 에너지로 풀어도 풀리고 운동량으로 풀어도 풀리는지 아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실 그 상대성 이론으로 가면은 에너지랑 모멘텀, 그 에너지랑 운동량이라는 거는 사실 나중에 다 통합되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이 통합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너희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달라 보이는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무것도 이해를 못했지만 그게 굉장히 뭔가 멋있게 들렸거든요. 그게 되게 감동적인 그런 과정처럼 느껴졌는데 수학에도 그런 어, 그런 통합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통합해주는 그런 시각을 계속 배울 수 있고 어, 하다는 점을 그 고급 수학에서 그 캠프에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걸 통해서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되게 감동적인 순간이었는데 그 뒤로는 거의
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 없이 수학을 더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스토커스 정리 특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처음 배울 때 무슨 의미인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정리가 되게 많잖아요. 무슨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있고, 그다음에 선적분에 대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배우고, 뭐 다이버전스, 그 가우스 발산 정리 배우고, 뭐 스토크스 정리 배우고, 제가 지금 여기서 TA 하고 있는 다변수 미적분 수업에서도 정확하게 그런 그 순서로 그 진도를 다 나가는데, 제가 처음 배웠을 때는 기호도 너무 많고, 그냥 뭐 이렇게 알려주니까 외워서 문제는 풀리고 답은 나오는데, 이, 왜 이렇게 정리도 복잡하게 생기고 식도 너무 식도 너무 뭔가 복잡하게 생기고 조잡하게 생기고 이거를 어떻게 다 외워서 쓰나 이런 생각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스토커스 정리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듣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좀 다 하나로 보이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 또 아름답게 좀 느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문수 장면의 2기에도 그 스토커스 정리를 향해서 이제 그, 그 조건이 박사님께서 쭉 그 진도를 잘 설계를 하셔가지고 스토커스 정리로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그 부분을 이제 함께 디스커션 참여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 생각이 많이 나세요. 네. 네. 네,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시면서 좋은 정의라고 하셨는데 그 네. 정의 내용도 되게 지금 채널에서 핫하더군요. 다카수도 그렇고 북새숙도 그렇고 내용에서 네. 네. 정의는 많은데 좋은 정의라는 게 약간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봤어요. 네. 아, 사실 저도 수학을 그냥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학이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메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조금 좀 주제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 수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는 것처럼 이제 저한테는 느껴지냐면은 뭔가 누군가가 질문을 하나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하면 또 답이 또 새로운 질문을 또 낳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런 거면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수학적인 질문이랑 답을 주고받는 그런 계속 이렇게 사이클로 진행되는 대화가 수학이라는 학문을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 좋은 정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단 질문에 대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답을 주도록 하는 정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예, 자연스럽다라는 말씀은 보편성을 담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보편적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정의.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좋은 정의의 하나의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예를 들면 뭐 군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그 군이라는 개념이 되게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계속 이제 활용이 되고 서로 너무나 달라 보이는 그런 수학적인 상황들에서 계속해서 같은 구조가 발견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내린 정의가 사실은 꽤 좋은 정의였다라는 거를 어,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되게 수학의 다양한 이 분야에 연관되는 어떤 걸 패턴 같은 게 있을 때 그거를 좀 잘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정의를 이제 잘 내렸다고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같은 답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이 되게 복잡하게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지만 증명을 하고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정의를 사용하면 되게 깔끔하게 답을 얘기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간결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보편성이랑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좋은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좋은 정의는 반대로 이게 하나의 답이 된다고 하면은 또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도록 해주는 정의가 또 좋은 정의인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 정의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 과정에서 등장했지만, 그 정의를 이용하면 훨씬 더 많은 질문들을 이제 또 우리가 더 물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세계가 그 정의로 인해서 그 정의를 창으로 해가지고 더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좋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예시로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제 뭐 군의 정의, 예를 들면 갈로아가 군의 정의를 내릴 때 5차 방정식에 군의 공식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그걸 도입했다고 하는데 사실 군이라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개념인 걸로 이제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대칭이라는 개념 자체를 포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인 특정한 질문이 그 정의를 내리는데 있어서 동기가 됐다 하더라도 좋은 정의를 내리고 나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돼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좋은 정의에 대한 네. 제가 좀 생뚱맞은 질문 하나. 네. 좋은 정의 이야기 나오니까 갑자기 궁금한데, 좀 이렇게 제가 겪은 중요하다고 일컫는 정의들은 이름에 네. 중요하다는 걸 대단히 드러내는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뭐, 펀더멘트, 네. 네. 이데아, 뭐 이런 말들이 네. 들어가는데, 그런 말이 네.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정리들도 보석처럼 이렇게 숨어 있나요? 그러니까 정의, 이름이 좀 멋있지 않지만, 중요한 그런 종류의 네. 것들. 예,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 좀, 어, 소태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일상어랑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이게 왜 중요하다는 건지 수학자가 아니면은 좀 그 느끼기 힘들 것 같은 것 중에 되게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코호몰로지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코호몰로지라는 이름도 되게 복잡한 코호몰로지라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어떤 공간이 있을 때 그 공간을 최대한 이제 선형대수의 언어로 이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기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머신이 있는데 코오몰로지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 굉장히 많은 수학자들이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되게 오랜 시간 고민을 많이 했고 다양한 것들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코오몰로지가 뭔지를 수학자들도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이나 연속이나 이런 다른 개념처럼 그런 것들 똑같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지만 설명하기가 어쨌든 어느 정도 용이하잖아요. 우리가 수학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이것이 정확히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라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직문수 같은 수업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 와이드 어디언스를 대상으로 한 그런 수업에서도 이제 다룰 수 있고 이런데 코오몰로지 같은 거는 어쩌면은 수학자들이 정확하게 그게 뭔지를 아직 다 모르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도 힘들어하고 중요하다는 거를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설득하기도 힘들어하고 그런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로 느껴지네요. 안 들어보셨을 것만한 것 중에.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요새 그 출퇴근길이 길어가지고 하드코어 팟캐스트로 온갖 그 수준에 올라오는 강의를 다 듣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네, 복수대 해석학인지 아무튼 어디선가 오늘 코호몰로지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최근에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기억나는 건 딱 두 마디인데 이것이 코호몰로지입니다. 그거랑
또 하나는 제가 들은 것 중에 코오몰로지 또 모르지 그 두 개밖에 기억이 안 나고 그 앞에 쭉 들었는데 저게 뭐야 그래서 그랬는데 이것이 코오몰로지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시 들어봐야겠습니다.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근데 잘 모르는데 중요하다는 거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개념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알고 보니 그거고 뭐 이런 식에서 예, 닭가수였다고 방청객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꼬물루지 뭐예요? 그래서 방청객 고개를 절레절레 기억 안 나요. 저도 이것이 꼬물루지만 기억나시죠? 코올레스입니다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꼬물루지만 기억납니다. 네. 저도 다시 들어야지 하고 있었어요. 네. 전혀 달랐다고 생각되는 것이 알고 보니 다 그거로 기술되는 언어였고 막 약간 그런 식에 있어서 중요성이 드러나는 건가요? 네, 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코어몰로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스토크스 정리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스토크스 정리는 이제 미분과 관련된 거고, 더 제너럴하게는 미분 형식이라는 것들을 이제, 그와 관련된 어떤 그런 정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미분 형식을 이용해서도 그 호몰로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순전히 위상수학만 사용해가지고 호몰로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뭐 아니면은 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뭐 그것도 위상적인, 국소적인 그 정보를 이제 붙이는 그 국소적인 정보를 이해한 다음에 전체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을 나타낸 걸로도 이제 코모로즈를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신기하게 다 같은 결과를 주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비교하는, 왜 같은지를 이제 보이는 그런 비교하는 정리들이 또 되게 중요한 정리들로 이제 여겨지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왜 정말 본질적으로 왜 그런 게 똑같은 답을 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긴 한 것 같거든요. 제가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그 work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사실 아마추어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서 뭔가 전문가분들이 들으시면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다양하게 코모로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서로 비교하는 방법들도 알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왜 같은 답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면은 코모로지 이것이 코모로지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답을 잘 네.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예 말씀하세요. 제가 이거 시간 지나면 말씀을 왠지 못 드릴 것 같아서 지금 그 수학 좋은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좀 전에 네. 뭐 좋은 정의가 어떤 되게 복잡하고 어려웠던 무언가를 쉽게 만들어준다. 약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제가 네. 최근에 되게 재밌게 읽었던, 다 읽지 못했지만 한 절반 정도까지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이거든요. 이상한 수학책이라고. 아, 네네. 저도 그 같은 저자의 책이 요즘 꽂혀 있긴 네. 한데. 저자분이 그 벤 올린이라는 분인데, 네네네네. 네, 벤 이분이 올린. 수학자가 아니시고 그냥 작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연을 하시는 작가시고, 그다음에 아내분이 수학자신데, 중간에 보면 아, 되게 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 수학,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수학 연구자인 아내가 한 번은 수학에서 나타나는 재미있는 패턴을 지적한 적이 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1단계, 아직 풀리지 않은 흥미진진하고 까다로운 질문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만 성공하지 못한다. 2단계, 누군가가 통찰력이 빛나지만 따라가기는 아주 벅찬 길고 난해한 논증을 통해 마침내 그것을 증명한다. 3단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짧고 간결한 새로운 증명이 발표되다가 결국 원래의 증명은 역사적 유물 취급을 받게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그 내용 바로 위에 보면은 어떤 그림이 있냐면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는데 왼쪽은 뛰어난 수학자는 복잡한 해답에 도달할 수 있는 인내심이 있다. 반대쪽에는 위대한 수학자는 단순한 해답에 도달할 수 있는 인내심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방금 얘기하신 걸 들으니까 왠지 딱 이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네. 결국은 그 왜 그런 옥하면 면도날이라는 그 표현도 있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물리학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사람들이 찾는 그 아름다움이랄까? 그런 건 결국 단순함에서 오는 경우가 좀 많다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그 통찰력 있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굉장히 공감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그 이제 그로샌딕이라는 그 되게 유명한 수학자가 20세기에 유명한 수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수학 문제를 푸는 거를 호두를 까는 거에 이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호두, 그러니까 단단한 이 호두 그 알이 있고 호두를 먹으려면 이 호두 껍질을 이제 까야 되니까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든 이 호두 껍질을 이제 까야 되는데 호두 껍질을 까는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그 망치랑 온갖 연장을 들고 와가지고 그냥 힘으로 그거를 호두를 부숴서 이제 깨서 먹는 방법이 있고 본인이 선호하는 거는 이 호두를 이제 점점 이 차오르는 깊은 바다에 담가서 쭉 그 바닷물에 호두가 적셔지고 나면은 껍질이 말랑말랑해져서 스스로 열려가지고 우리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툴과 이제 그 어떤 그 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명석한 이 두뇌와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걸 다 동원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지게 되게 이론을 세워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방법 중에 후자가 이제 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이 중요한 뭐,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막 몇천 장에 달하는 그런 이론을 세우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런 점에서 정말 위대한 수학자는 우리가 문제를 보는 관점 자체를 새로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좋은 정의를 예를 들면 내림으로써 해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원래부터 당연히 그런 그런 구조들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 나와야 하는 규결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그런 게 정말 어, 어떤 혁명적인 수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제가 예를 들면 작년에 필상 수상하신 허준희 교수님의 월을 제가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 그냥 이렇게 제3자로서 그냥 수학의 팬으로서 그 관련된 이제 것들을 찾아봤을 때 예를 들자면 허준희 교수님이 하신 그 종류의 어떤 작업도 그러한 종류의 작업이었던 것으로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합론적인 대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 이론을 만드셔가지고 그전 몇십 년 동안 난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라고 보여주신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정말 우리가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수학이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수학이 발견이냐 발명이냐 하는 그 오래된 논쟁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하고 나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문제들이 풀리는데 그러면 마치 그 개념이 원래 거기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그런 일화가 또 생각이 나가지고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 프라임 백호 선생님도 네. 그러니까 그
비유가 너무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가지고 그 막 때려 부셔서 그 문제를 푸는 거하고 그 이제 바닷물에 적셔서 그러니까 스스로 열리게 한다라는 비유가 너무 예뻐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코멘트를 하나 하려고. 근데 그냥 수학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중고등학생들도 사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좀 그 시간의 압박 때문에 좀 쉽지는 않겠지만 혼자서 공부할 때는 충분히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내가 내가 이거를 내가 외웠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거하고 이거를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이게 의미하는 거를 조금씩 더 고민을 하다 보면은 적셔가면서 스스로 열리게끔 문제를 푸는 그런 아주 되게 약간 위대한 그런 경험을 중고등학생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희망을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